남의 일에 상관 말고 국밥이나 쳐드셔. 들어와. 나 조폭 잡는 검사야. 젠장. 가라앉아서. 을지로 골목 허름한 국밥집, 70 넘은 할머니가 조폭들에게 떨며 애원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이? 거기 두 양아치들 밥 좀 먹자. 국밥을 먹고 있던 45살 여검사가 조용히 일어서며 한 말이었죠. 두 명의 건장한 조폭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3초 후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검사 명함을 받아든 조폭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지원. 그런데 이 검사에게는 또 다른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특전사 출신이라는 비밀이요. 법으로 지킬 수 없는 순간 그녀는 과거의 기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약자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던 교관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로요. 평범한 오후가 특별한 순간으로 변하는 이야기, 작은 국밥집에서 펼쳐진 진짜 정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을지로 골목 안쪽 그 허름한 국밥집은 사실 간판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국밥이라고만 쓰인 낡은 플라스틱 간판 하나가 겨울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그 집을 알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박순자 할머니의 국밥집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72살이었지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지만 그래도 국밥만큼은 정성껏 끓였죠. 뚝배기 하나하나에 국물을 부으면서 할머니는 늘 생각했어요. 이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되면 단골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이만호, 정용기 세 분 모두 70대 중반이었지만 아직도 매일같이 이곳을 찾았죠.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 한 병을 놓고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분들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말이야, IMF 터졌을 때 말이야.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김철수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아마도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가 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진짜 억울했지. 이만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그분도 그때 작은 공장을 접어야 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세 분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고는 했어요.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은 이제 듣기 싫어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버렸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국을 저었어요. 손자 같은 단골들이었죠. 가끔은 국밥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곳이 필요하다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유리문이 열리면서 찬바람과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죠. 검은색 코트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입술은 바람에 튼 듯 거칠어 보였어요. 할머니, 국밥 하나요. 여자는 문 앞에서 코트의 눈을 털어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죠.
무언가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어서 오세요. 추웠죠? 박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손님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특히 이렇게 추운 날 찾아온 손님은 더욱 그랬죠. 할머니는 그 여자가 구석자리에 앉는 걸 보고는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뚝배기에 뜨끈한 국물을 가득 담아야 했으니까요. 여자의 이름은 한지원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는 검사였죠. 오늘도 법정에서 하루 종일 싸웠고 서류 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문득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먹고 싶어졌던 거예요. 화려한 레스토랑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허름한 국밥집의 소박한 맛이 더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특히 지친 날에는요. 지원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내일 재판 준비 자료였죠.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중요한 부분을 체크했지만 사실 머리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법정에서 만난 피해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은 울면서 말했어요. 검사님, 정의가 뭔가요? 저는 정의를 믿어도 되는 건가요?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20년을 검사로 살았지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죠. 법은 완벽하지 않았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지원은 매일 법정에 섰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국밥집 안은 따뜻했어요. 낡은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약한 불빛을 내뿜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아마도 박순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인 것 같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죠. 그 옆에는 표창장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모범 납세 자상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1995년에 받은 거였죠. 할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가게를 운영해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골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나저나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버릇이 없어. 정용기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 말에 나머지 두 분도 고개를 끄덕였죠. 세대 간 괴리감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답답해하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거겠죠. 박순자 할머니가 뚝배기를 들고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지원 앞에 그릇을 놓으며 말했어요. 얼른 드세요. 식기 전에. 이렇게 추운 날엔 뜨끈한 게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누군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무언가를 준비해줬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법정에서는 늘 싸워야 했고 검찰청에서는 늘 긴장해야 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냥 한 사람의 손님일 수 있었어요. 그게 좋았죠. 국밥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지원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25살 특전사 훈련병이었던 시절이요.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면 취사병이 끓여준 따끈한 국이 있었죠. 그때 그 맛이 지금 이 국밥 맛과 비슷했어요. 짜고 구수하고 무엇보다 따뜻했죠. 지원은 특전사 출신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법대에 진학했고 그렇게 검사가 되었죠. 사람들은 물었어요. 왜 군인에서 법조인이 되었냐고. 지원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법과 힘 둘 다 있어야 진짜 약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어요. 법정에서는 법으로 싸우고 필요하면 몸으로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물론 검사가 된 이후로는 몸을 쓸 일이 거의 없었지만요. 그래도 지원은 매주 체육관에 가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국밥집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할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할아버지들은 소주잔을 기울이고, 지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국밥을 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겨울 오후의 느릿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원은 알 수 없었어요. 곧 이 평화가 깨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이 오랜만에 특전사 시절의 본능을 깨워야 할 순간이 온다는 걸요. 인생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평범한 오후가 갑자기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국밥 한 그릇, 낡은 국밥집, 그리고 피곤한 검사 한 명.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평범한 순간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법이죠. 지원이 국밥을 반쯤 먹었을 때였어요.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냥 여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화가 난 채로 문을 발로 차듯이 열어젖힌 소리였죠. 찬바람이 세차게 들이닥쳤고 국밥집 안에 따뜻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둘 다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죠. 한 명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목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다른 한 명은 작달막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국밥집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평화로운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박순자 할머니는 그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할머니는 그것도 줍지 못하고 그냥 굳어버렸죠. 아마도 할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요. 키 큰 남자가 카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탁 내리쳤죠. 그 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단골 할아버지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야, 할망구.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칠고 낮았죠.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어요. 이번 달 자리세 안 냈지? 우리가 몇 번을 말했어? 자리세라는 말에 지원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요. 자리세라니 이게 무슨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국밥집에서, 이 가난한 할머니에게서요.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제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앞치마를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72살 노인이 느끼는 두려움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작달막한 남자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다음 주? 지난달에도 다음 주라고 했잖아. 할망구, 우리가 호구로 보여? 그러더니 그 남자는 구석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어요. 의자가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죠. 할머니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키 큰 남자가 다시 카운터를 쳤고 이번엔 소리가 더 컸어요. 장사는 하면서 왜 돈이 없어? 손님들 다 어디 갔어? 이 좁은 가게에서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작달막한 남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반찬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쏟아버렸죠. 김치가, 무생채가, 깍두기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버려졌죠. 이런 거나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에이, 더럽게 없어 보여. 단골 할아버지들은 더 고개를 숙였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죠. 아마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은 넘은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요. 이만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110을 눌러볼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키 큰 남자가 그걸 봤어요. 야, 할배. 뭐 하는 거야? 전화하려고? 해봐, 해보라고. 경찰 온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죠. 남자가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키 큰 남자가 다시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엔 할머니의 앞치마를 잡아당겼죠. 할머니가 비틀거렸어요. 70 넘은 노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망구, 우리 참을성도 한계가 있어. 오늘까지야. 오늘 안에 100만 원 준비 못하면 이 가게 문 닫아야 할 거야. 알았어? 할머니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100만 원은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작달막한 남자가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끓고 있는 큰 냄비를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엎으려는 거였죠.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물을, 오늘 하루 장사할 국물을 엎으려고 했어요. 이런 것도 필요 없을 테니까.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냄비가 넘어지려는 그 순간이요. 바로 그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까지. 국밥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목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죠.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지원이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죠. 지원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죠. 두 남자가 지원을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동시에 웃었어요. 뭐야, 저 여자? 아줌마, 조용히 국밥이나 먹고 있어. 상관 말고. 하지만 지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키 큰 남자가 비웃으며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죠. 아줌마 상관 말고 국밥이나 처먹으라니까? 안 들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자들을 재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사냥꾼처럼요. 박순자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코트를 벗기 시작했어요.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치면서 지원은 생각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20년 동안 훈련을 계속했던 게 아닐까 하고요.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정의에 맞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걸요. 경고했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국밥집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국물이 냄비에서 쏟아지기 직전이었어요. 작달막한 남자의 손이 냄비 손잡이를 잡고
이제 막 엎으려는 순간이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물이 오늘 하루 생계가 바닥에 쏟아지는 걸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국물이 쏟아지는 소리도, 남자들의 웃음소리도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곳엔 지원이 서 있었어요. 냄비와 남자 사이에 마치 벽처럼 서 있었죠. 거기까지.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묵직했죠. 마치 더 이상 한 발짝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선을 그은 것처럼 들렸어요. 작달막한 남자가 손을 멈추고 지원을 올려다봤어요. 키는 지원이 더 컸지만 남자는 비웃고 있었죠. 뭐야, 이 여자? 아줌마 진짜 가만 안 둬. 키 큰 남자가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서 위협이 느껴졌죠. 하지만 지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서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아까 국밥을 먹을 때의 피곤하고 지친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날카롭고 차갑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단골 할아버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소주잔을 든 채 굳어 있었고 이만호 할아버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죠. 정용기 할아버지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70이 넘은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지원은 천천히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키 큰 남자도 한 발짝 다가왔죠.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긴장감이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죠. 마치 폭풍 전야 같았어요.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서 그만하세요. 지원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죠.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키 큰 남자가 웃었어요. 큰 소리로 웃었죠. 이 여자 봐라.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너 누군지 알아? 작달막한 남자도 냄비에서 손을 떼고 지원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지원을 둘이서 애워싼 형국이 됐죠. 박순자 할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괜찮아요. 제발 물러나세요. 다치면 어떡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낯선 손님이 자기 때문에 다칠까봐 두려웠던 거죠. 평생 남에게 피해주는 걸 가장 싫어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작게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긴장한 미소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준비가 된 사람의, 확신에 찬 사람의 미소였어요. 키 큰 남자가 지원의 어깨에 손을 뻗었어요. 아마도 밀치거나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이 지원의 어깨에 닿기 직전 지원의 머릿속에 25살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특전사 훈련소의 새벽이었어요. 영하 15도의 혹한기 훈련이었죠. 교관이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너희는 특전사다. 대한민국 최정예 전사다. 그런데 왜 싸우는지 아느냐? 신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다. 나라만 지키면 뭐하냐? 국민을 지켜야지. 특히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들을 지키는 게 진짜 군인이다. 그날 밤 지원은 막사에서 그 말을 곱씹었어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힘을 가진 자의 의무라는 걸요. 그래서 전역 후에 법대에 진학했고 검사가 됐죠. 법으로 약자를 지키려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법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경찰을 부르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법정은 당장 여기에 설 수 없었죠.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였어요. 25살 때 배웠던 그것, 몸으로 싸우는 것이었죠. 지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검사 한지원이 아니었어요. 특전사 이병 한지원으로 돌아간 거였죠. 20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천 번 반복했던 훈련을, 매주 체육관에서 게을리하지 않았던 단련을요. 키 큰 남자의 손이 지원의 어깨에 닿는 순간 지원이 움직였어요. 아주 빠르게요. 남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저 이 여자의 어깨를 잡아서 밀어낼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작달막한 남자가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어요. 뭔가를 꺼내려는 동작이었죠. 아마도 흉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원은 이미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둘을 동시에 제압해야 한다는 것,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요. 국밥집 안은 순간 정지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키 큰 남자의 손이 지원의 어깨를 향해 뻗어 있고 작달막한 남자가 허리춤을 더듬고 있고 박순자 할머니가 입을 벌린 채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경고했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결정된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게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죠. 단골 할아버지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막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평화롭던 국밥집이 전쟁터로 변하기 직전이었죠. 지원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해서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는 직접 나서야 한다고요. 그게 25살 특전사 시절부터 배운 것이었고 45살이 된 지금도 변하지 않은 신념이었으니까요. 국밥집의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필름을 되감는 것처럼 20년 전 그날로 돌아갔죠. 1998년 1월 논산 육군훈련소였어요. 25살 한지원은 그곳에서 특전사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었죠.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영하 18도의 혹한이었지만 신병들은 체력 단련복 차림으로 운동장에 집합해야 했죠. 지원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뛰어나갔어요. 그때 교관이 소리쳤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특전사는 대한민국 최정예다. 하지만 힘이 센 게 자랑이 아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하다. 지원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2배는 더 힘들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20km 완전군장 구보. 남자 동기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훈련 중에 한 남자 동기가 탈진해서 쓰러졌죠. 다들 지쳐 있었지만 지원이 그를 업고 막사까지 데려왔어요. 그때 교관이 말했어요. 한지원, 넌 왜 그랬나? 동료를 버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좋다. 그게 바로 특전사 정신이다. 절대 약자를 보고 지나치지 마라. 내가 가진 힘은 너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날 이후로 지원은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관절기를 배우고 급소 타격을 익히고 순간 판단력을 키웠죠. 교관은 말했어요. 싸움은 힘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를 읽고 약점을 찾고
정확하게 제압하는 것이라고요. 전역하던 날 교관이 지원을 따로 불렀어요. 한지원, 넌 좋은 군인이었다. 그런데 내 생각엔 넌 군인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 같다. 무슨 말씀이신지. 힘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법이 필요하지. 힘과 법, 둘 다 가진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그 말이 지원의 인생을 바꿨어요. 전역 후 법대에 진학했고 밤낮으로 공부했죠. 낮에는 도서관에서 법전을 읽고 밤에는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했어요. 둘 다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법으로 약자를 지키되 필요하면 몸으로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거쳐 검사가 됐어요. 29살이었죠. 첫 발령지는 지방검찰청이었어요. 거기서 지원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정의가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날 가정폭력 사건을 맡았어요. 남편에게 10년 동안 맞으며 살아온 여성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피해자는 지원에게 울며 물었어요. 검사님, 법이 절 지켜주지 못하는데 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법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 너머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원은 체육관에 가서 샌드백을 때렸어요. 몇 시간이고 때리고 또 때렸죠.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을 주먹에 실었어요. 그래도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체육관에 갔고 관절기를 잊지 않으려고 연습했죠.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물었어요. 검사가 왜 격투기를 해?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동 삼아요. 스트레스 풀려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를 지켜야 할 순간을 위해서였죠. 특전사 시절 배운 그 교훈을 절대 잊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년이 흘렀어요. 지원은 45이 됐고 서울중앙지검의 중견검사가 됐죠.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수많은 범죄자를 기소했어요. 그러면서도 매주 체육관은 빠지지 않았죠. 몸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지만 기술은 오히려 더 정교해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아니라 기술로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요. 법이 당장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약한 사람이 고통받는 순간에 직접 나서야 하는 순간이었죠. 키 큰 남자의 손이 지원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지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검사가 아니었어요. 25살 특전사 한지원으로 돌아간 거였죠.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절대 약자를 보고 지나치지 마라. 지원은 준비가 됐어요. 몸도 마음도요. 상대의 키와 체중을 계산했고 관절의 약점을 파악했고 제압하는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렸죠. 3초면 충분했어요. 3초 안에 둘 다 제압할 수 있었으니까요. 작달막한 남자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게 보였어요. 흉기였죠. 하지만 지원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졌죠. 위험한 상황일수록 냉정해야 한다고 교관이 가르쳐줬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단골 할아버지들이 숨죽이고 있는 것도요. 이 사람들을 지켜야 했어요. 이 작은 국밥집을, 이 평화로운 공간을,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야 했죠. 지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경고했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모든 게 결정됐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20년을 준비한 이 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원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키 큰 남자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게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요. 그 손목의 각도, 팔꿈치의 위치, 어깨의 긴장도까지 한눈에 들어왔죠. 지원이 움직였어요. 오른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았고 동시에 왼손으로 팔꿈치를 밀어 올렸어요. 관절기의 기본이었죠. 손목을 꺾으면서 팔꿈치에 압력을 가하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저항할 수 없게 되거든요. 특전사 시절 수천 번 연습했던 동작이었어요. 으악! 키 큰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던 거죠. 지원은 힘을 조절했어요. 부러뜨릴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저 제압만 하면 됐죠. 남자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 바닥에 엎드렸어요.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지만 지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1초가 지났어요. 작달막한 남자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접이식 칼이었죠. 날이 번쩍이며 펼쳐졌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작게 비명을 질렀고 단골 할아버지들이 의자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지원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남자가 칼을 들고 지원에게 달려들었어요. 절박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급한 사람이 지는 법이에요. 지원은 키 큰 남자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남자의 옆구리를 차올렸죠. 돌려차기였어요. 발끝이 아니라 발등으로 간과 비장 사이의 급소를 노렸어요. 교관이 가르쳐줬던 대로요.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면 상대는 일시적으로 호흡을 못하게 된다고요. 남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으윽! 칼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컹거리는 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렸죠. 남자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2초가 지났어요. 지원은 여전히 키 큰 남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남자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지원이 손목에 조금만 더 힘을 주자 다시 엎드렸죠. 통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작달막한 남자는 바닥에 웅크린 채 신음하고 있었고요. 지원은 천천히 키 큰 남자의 손목을 놓았어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서 있었어요. 3초가 지났어요. 국밥집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입을 벌린 채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단골 할아버지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김철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저게 사람이야? 이만호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놓으며 말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정용기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요. 지원은 두 남자를 내려다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통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을 만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으니까요. 지원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힘을 조절하길 잘했다고요. 교관이 늘 말했었죠.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그러지 않았죠. 그저 제압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키 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작달막한 남자는 여전히 신음만 하고 있었어요. 옆구리를 움켜쥔 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죠. 지원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두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두려움이 몸을 얼려버린 거죠. 지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놀란 얼굴로요. 지원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과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이 평화로운 국밥집에서 이렇게 폭력을 쓴 게 맞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걸요. 법은 당장 여기에 올 수 없었고 경찰을 부르기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팔을 만지며 물었어요. 아가씨, 다친 데는 없어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떡하죠? 지원은 바닥에 엎드린 두 남자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전화기 좀 빌려주시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할머니가 카운터로 달려가 전화기를 가져왔어요. 지원은 전화기를 받아들고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죠. 그 명함을 두 남자 앞에 던졌어요.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죠. 키 큰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읽는 순간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한지원.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명함이 바닥에 다시 떨어졌죠. 그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를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검사였고 게다가 특전사 출신이었죠. 작달막한 남자도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이제 끝났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갈, 상해, 특수폭행미수. 죄목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지원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나가면 고소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이라도 이 가게에, 아니 이 골목에 나타나면 그땐 끝까지 갈 겁니다. 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사적으로요. 지원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죠. 나가세요. 두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키 큰 남자는 손목을 붙잡고 있었고 작달막한 남자는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죠.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통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 이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키 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작달막한 남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여전히 옆구리가 아팠던 거예요. 지원이 정확히 급소를 노렸으니까요. 두 남자는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보였죠.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키 큰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지원과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도 담겨 있었어요. 지원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전 끝까지 갑니다. 폭력행위처벌법, 공갈, 상해, 특수폭행미수. 최소 3년은 들어갈 겁니다. 남자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달막한 남자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죠.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두 남자는 사라졌고
국밥집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죠. 20년 동안 단련한 몸이었지만 45의 몸은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어깨가 조금 저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격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요. 지원이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네. 덕분에요. 정말 덕분에. 할머니는 그 말을 반복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일은 넘은 노인의 눈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줬다는 안도감이요. 단골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검사님,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이만호 할아버지가 소주병을 들고 왔어요. 한잔 하시죠, 검사님. 오늘은 제가 삽니다. 정용기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죠.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멋있다니요. 자기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검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요. 저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죠. 전역하고 법대 가서 검사가 됐어요.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때 배운 게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였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셨구나. 강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어요. 자기 명함이었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한지원. 이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들 놀라곤 했어요. 여자가 검사라는 것도 놀랍고 특전사 출신이라는 건 더 놀라웠죠. 하지만 지원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때로는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몸으로 지켜야 할 때가 있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이만호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지원 앞에 놓았어요. 검사님, 정말 한 잔만 하시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되네요. 지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잔만요. 운전해야 하니까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소주를 따라줬어요. 투명한 소주가 잔에 가득 찼죠. 지원은 그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할아버지들도 각자 잔을 들었고 박순자 할머니는 물잔을 들었죠.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신 것처럼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그리고 모두 한 입에 소주를 들이켰죠. 지원의 목으로 소주가 넘어가며 따끔하게 자극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오는 여운은 따뜻했죠. 박순자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새 뚝배기에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지원이 먹던 국밥은 이미 식어버렸으니까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이고 고기를 듬뿍 넣고 파를 송송 썰어 올렸어요. 검사님, 이건 서비스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지원은 그 뚝배기를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이 한 그릇의 국밥이 어쩌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인지도 모른다고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표창장을 받고 승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소중했어요. 법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죠. 정용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검사님, 그 사람들 정말 안 올까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올 겁니다. 검사 명함 받고 나면 보통 그래요. 게다가 오늘 일로 확실히 겁을 먹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뭔가 문제 생기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지원은 명함 한 장을 더 꺼내 할머니께 건넸어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 핸드폰 번호예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감격 때문이었어요. 지원은 새로운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서 퍼졌죠. 짜고 구수한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오늘 검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지켰다는 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원은 천천히 국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했죠. 방금 전에 긴장감이 풀리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는 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죠. 단골 할아버지들은 지원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자꾸만 이쪽을 쳐다봤어요. 마치 영웅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김철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런 분이 우리나라 검사라니. 든든하네. 이만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남일에 나서는 사람이. 정용기 할아버지는 소주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도 저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나이 들어서 후회만 하고 있네. 세 분은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젊었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을 직접 봤다는 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마도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을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조폭들에게 시달렸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지원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검사님, 반찬 더 드릴까요? 김치 좀 더 가져올까요? 지원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걸로 충분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국밥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짜고 구수할 뿐이죠.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진짜 맛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맛이요. 할머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평생 이 국밥을 끓여왔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손님들은 대부분 무심하게 먹고 가니까요.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지원은 국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감동하고 있는지를요. 단순히 국밥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국밥 한 그릇에 담긴 할머니의 인생이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시간이 그 모든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김철수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죠. 검사님, 한 잔만 더 하시죠. 아까 한 잔으로는 부족해요. 지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운전해야 해서요. 그럼 저희끼리라도 한잔하겠습니다. 검사님 덕분에 오늘 정말 시원했어요. 할아버지들이 소주잔을 채우고 서로 부딪혔어요. 그 소리가 작지만 경쾌했죠. 세 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만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박 사장님, 이제 걱정 덜었네요. 저 양아치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할머니는 지원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검사님, 저희 딸도 검사님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무언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죠.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따님이 계세요? 있긴 했죠.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거기서 잘 살고 있대요. 가끔 전화는 오는데 벌써 5년째 얼굴을 못 봤네요.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딸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겠죠. 지원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자식은 멀리 있다니요. 연락은 자주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딸애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키우고 일하고 하면 정신없죠, 뭐. 이해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노년의 외로움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잘 사는 게 기쁘면서도 곁에 없다는 게 슬픈 거죠. 정용기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래요. 자식들 다 잘 되라고 키웠는데 정작 우리는 혼자 남았죠. 뭐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지원은 국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이 묵직했죠. 법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도 크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외로움도 못지않게 크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국밥값은 얼마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오늘은 받을 수가 없어요. 검사님 덕분에 가게를 지켰는데요.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지원은 더 이상 고집 부릴 수 없었죠. 대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살짝 놓았어요. 그럼 이건 팁이에요. 받아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거절했지만 지원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코트를 입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바라봤죠. 오늘 정말 좋은 국밥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검사님, 자주 오세요. 정말로요. 이만호 할아버지와 정용기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지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이분들에게 자기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하다니요. 박순자 할머니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어요. 검사님,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혹시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네, 알겠어요. 지원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지원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어요. 그렇게 지원은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길었던 것 같았죠. 법정에서 싸우고 서류를 검토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밥집에서 작은 정의를 실현하고 피곤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문득 지원은 생각했어요. 자기가 검사가 된 이유가 뭐였는지를요. 높은 연봉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였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 것. 그게 자기를 검사로 만든 이유였어요. 저녁 어스름이 을지로 골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있었죠. 지원은 코트 깃을 세우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마음이 편안했으니까요. 몇 걸음 걷다가 지원은 뒤를 돌아봤어요. 국밥집에 낡은 간판이 보였죠. 국밥이라고만 쓰인 그 간판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박순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단골 할아버지들이 여전히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긴장감이 흘렀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지원은 문득 생각했어요. 정이라는 게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정이지만 이렇게 작은 국밥집을 지키는 것도 정이라는 거리요. 지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검찰청 후배 검사였죠. 화면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선배님, 내일 재판 준비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작은 일을 해냈으니까 내일의 큰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원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길이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철수 할아버지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지원에게 다가왔죠. 검사님, 잠깐만요. 지원이 멈춰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였죠. 할아버지가 그걸 펼쳐 보이자 거기엔 5만 원권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검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요. 지원이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박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 양아치들이 몇 달 동안 괴롭혔어요. 박 사장님은 경찰도 못 불렀어요. 무서워서요. 그런데 검사님이 나타나서 진짜 영웅처럼 그 사람들을 혼내주셨잖아요. 지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마음만 받을게요. 돈은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검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원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박 사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조금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는 가벼워 보였죠.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원은 다시 걸었어요. 골목 끝에 도착하자 큰 길이 나타났죠. 자동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도심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죠. 지원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박순자 할머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조폭들에게 시달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요. 법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경찰도 부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 말이에요.
지원은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정의는 막을 수 있었죠. 오늘처럼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엄마였죠. 지원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야. 지원아, 저녁은 먹었니? 오늘 일찍 들어온다더니 아직도 안 들어왔네? 응, 국밥 먹었어. 곧 들어갈게. 그래, 조심히 와. 날씨가 춥다던데.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45살인데 아직도 엄마는 자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자기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지도 몰랐어요. 결혼도 안 했고 일에만 매달려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자기에게는 맞았으니까요. 누군가를 지키며 사는 것,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것, 그게 자기가 선택한 삶이었죠. 지원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죠.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지원은 다시 한번 국밥집 쪽을 바라봤어요. 멀리서도 그 작은 불빛이 보였죠.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저 안에서 할머니는 내일도 국밥을 끓일 거고 할아버지들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였죠. 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와야겠다고요. 국밥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할머니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도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을지로 골목이 뒤로 멀어져 갔죠.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그 풍경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낡은 국밥집, 따뜻한 할머니, 그리고 평화로운 오후의 기억이요. 겨울바람이 차 창문을 때렸지만 지원의 가슴은 뜨거웠어요. 오늘 자기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 정의를 실현했어요. 판결문이 아니라 주먹으로, 법복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서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어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넓고 부정의는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아요.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작은 국밥집 하나를 지킨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국밥집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죠. 박순자 할머니에게, 단골 할아버지들에게 그곳은 작은 안식처였으니까요.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지원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요. 차가 앞으로 나아갔죠.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법정에서 싸우고 서류를 검토하고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원은 한 명의 작은 영웅이었어요. 국밥집을 지킨 영웅, 할머니를 도운 영웅,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었죠.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는 어떤 표창장보다, 어떤 승진보다 소중한 의미였어요. 을지로 골목의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지원은 깨달았으니까요. 정의는 법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요. 겨울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지원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오늘 하루 작은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